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대 사회사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고대 문화사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문화사 부분의 출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유물이라든가 유적지 이런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묻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교재에 나와 있는 사진 내용들을 잘 눈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대 문화의 제1장 학문 발달에서 한자부터 한번 봅시다. 문자가 사용된 시기는 청동기 시대부터예요. 근데 우리 한국사에서 문자 사용은 철기 시대 때부터입니다. 이 문자는 우리 고유 문자는 아니죠.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어서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한자가 철기가 들어오면서 중국에서 청동은 북방계통의 청동기라고 그랬고요. 철기는 중국에서 들어온 철기라고 그랬어요. 구분하시고요. 철기가 들어올 때 같이 한자가 들어오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 사용의 증거는 경남 창원 타호리 나무 던덜 무덤에서 출토됐다는 붓이 있었어요. 붓. 그래서 그 붓을 가지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자가 사용되면서 문화 교류가 유교 경전이라든가 이런 이제 문화 교류가 본격적으로 행해집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삼국각기 유학 교육이 행해지고 또 유학 교육 기관이 만들어지고 또 역사서가 편찬되고 그러니까 한자 문자가 사용되면서 부차적인 이러한 현상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자는 지배층 문화입니다. 피지배층의 문화도 있어요. 피지배층의 한자는 뭐냐? 이게 한자를 우리 글로 우리의 말로 이제 바꿔 써놓은 밑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이두, 향찰, 구결 이런 것들인데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 그 향가 있죠. 보현시범과 균여전에 보현시범과 11수 또 이런의 삼국유사에 들어있는 14수 그래서 총 25수가 남아있는데 그 향찰을 향가에 쓰여진 글은 전부 다 향찰입니다. 그러니까 향찰은 한자의 음만 따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와 한문을 그 한자를 우리 글로 만든 이두, 향찰, 구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자가 보편화되면서 삼국시대 때 유학이 발달했고 또 유학 교육이 있었다라는 증거를 삼국 통일신라 발해 각국에서 확인 좀 해봅시다. 먼저 삼국 중에 고구려부터 한번 봅시다. 고구려에 태학이 있죠.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에 수학년하는 9년이고요. 또 경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당은 장수왕대 평양천도 이후에 설치가 된 거죠. 사립학교였고요. 글공부, 그다음에 무술공부, 또 평민자재도 입학해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 책으로 남아있는 고구려의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금성문에는 남아있어요. 금성문의 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고구려도 상당한 한학 수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나온 관구검 기공비, 그다음에 광개토왕릉 비, 중원 고구려 비, 모두루 묘지 명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백제에서도 교육기관으로 태학이나 경당 등이 있었던 걸로는 봅니다. 고구려처럼. 근데 근거가 없고요. 자료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박사 제도가 있었던 걸로 봐서 백제도 아마 교육기관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박사. 요즘에 선생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로왕이 북에 보내는 국서 내용이라든가 장수왕 남진정책 때 도움을 요청했던 거 있었죠. 계로왕의 국서. 그리고 금성문에 보면은 사택지적 피문, 무령왕릉의 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백제의 한학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신라에서 보시면은 임신서기석 또는 단양적성비, 진흥왕 순수비, 울진봉평비 이거는 그 법부왕대 율령반포의 증거라고 그랬죠. 또 영일 냉수리비 이런 것들이 한학 수준을 볼 수 있는 신라의 한학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성문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고구려 백제 신라의 자료는 다 묶겠습니다. 묶어서 한학 발달의 증거로 제목을 붙이십시오. 그 다음에 통신라의 국립대학이 있죠. 국학이 있습니다. 신문학례 때 말씀을 드렸죠. 주로 육두품들이 입학해서 교육을 받았고요. 학제는 9년입니다.
35대 경덕왕대 때 태학감으로 고쳤다가 36대 마지막 중대왕입니다. 누구죠? 해공왕대 때 다시 국학으로 고쳐요. 그 37대 왕이 선덕왕이고요. 38대 왕이 원성왕입니다. 그 원성왕대 때에 국학 안에다가 설치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독서 출신과입니다. 독서 3품과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상품, 중품, 하품, 또 특품. 그래서 어떤 유격 경력을 읽고 해독을 하면은 관리로 뽑아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능력본위의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근데 혈연본위의 폐쇄적 사회를 고집했던 골품제도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의 진골 귀족들은 여기에 찬성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귀족들의 반발로 잘 실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학문 보급에는 기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읽고 해독하면은 관리로 뽑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독서 3품과라든가 그다음에 국학 있죠. 여기에 공통 필수 과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논어와 효경입니다. 자, 이 논어와 효경인데 논어는 공자의 말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주로 이제 대체로 나라에 대한 충성의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효경은 말 그대로 부모에 대한 효입니다. 충효.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유교 윤리예요. 유교 윤리. 그러니까 이때 삼국시대라든가 남북시대 때 유학은 조선시대 때 성리학에서 보면 주기론, 주리론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학문적인 깊이는 없어요. 학문적인 깊이는 없지만은 이 유교 윤리를 강조하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유교 윤리는 뭐냐? 충과 효다. 그거는 국학이라든가 또는 독서 3품과의 공통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뭐다? 바로 논어와 효경이었다. 이런 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그 독서 출신과하고 국학은 논어 효경과 같이 묶어서 정리 좀 해 두시고요. 발해의 국립대학은 뭐라고 그래요? 주자감이라고 그러죠. 주자감에서 유학교육을 했고요. 또 유학교육의 증거는 육부의 명칭이 유교식 명칭이었죠. 충인의 지혜신. 그리고 한자는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된 문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해독이 안 돼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발해 문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와장에서 하여튼 확인할 수 없는 문자가 나옵니다. 혹시 이게 발해 문자가 아닌가? 해독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국내외 공식 문서에는 뭘 썼던 걸로? 한자를 썼던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자 사용과 함께 역사서 편찬도 이루어집니다. 역사서 편찬은 삼국 각기 편찬이 되는데 소수임왕대 때 유기백권, 영영왕대 때 신집 5권, 근초왕대 때 고흥의 서기, 그리고 국사, 진흥왕대 때 거칠부가 쓴 국사가 있습니다. 편찬 시기 좀 한번 보세요. 소수임왕, 영양왕, 또 근초왕, 또 진흥왕입니다. 공통점은 대외 팽창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팽창기 전성기예요. 전성기 때 왕권 강화의 의미도 있겠죠. 또 국력 신장에 따른 자국의 역사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후대에 남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통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통치 목적화해서 역사서를 편찬했다. 근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삼국사기입니다. 고려 인종대 때 1145년에 삼국사기가 가장 오래된 거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기록만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역사서가 편찬됐다는 기록만 있지 현존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통일신라의 유학의 보급 확산에서 주로 육두품 계층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육두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진골 귀족도 있습니다. 김대문이 그중에 대표적이고요. 우리는 육두품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 육두품들의 통일신라 유학의 방향은 밑줄 도덕적 합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 흐르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역류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주의예요. 도덕주의입니다. 우리가 도덕, 윤리, 바른 생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중에 육두품 강수가 있습니다. 청방인문표, 답설인귀서가 있죠.
청방인문표는 김인문이라는 사람이 통신라 김인문이가 당에 억류가 돼 있었거든요. 좀 풀어달라 요청한 글입니다. 청방 요청 청방 석방 인문 김인문 표 글 올리는 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당 태종이 선물까지 한 보따리를 줘가지고 김인문을 풀어줍니다. 또 답서린기서는 나당전쟁 때 그 서린기에게 보냈던 답장 편지예요. 답서린기서. 중국의 서린기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불교를 새 외교라고 해서 비판하는데 새 외교는 한자를 한번 보실래요? 세상 밖의 종교. 우리가 요즘에 이단이다 이러죠. 이단. 그 이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총. 원효의 아들이죠. 원효. 육두품입니다. 이두를 집대성을 했고요. 그리고 하왕계라고 하는 신문왕에 보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화왕계. 밑에 자료는 눈에 좀 익혀놓으십시오. 어떤 꽃을 의인화해가지고 의인화해서 국왕의 도덕 정치를 강조하는 글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화왕은 꽃 모란이고요. 그 다음에 장미꽃, 할미꽃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왕은 누구냐? 꽃. 이 꽃은 왕을 얘기합니다. 신문왕이죠. 그래서 이 할미꽃과 장미꽃이 와서 화왕에게 청을 하니까 왕이 뭐 이쁜 꽃을 택하는 겁니다. 그때 할미꽃이 노하는 거죠. 왕이라고 해서 말이야 잘할 줄 사리 판단을 잘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따위로 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왕이 마지막에 뭐 내가 잘못했노라 뭐 이런 얘기로서 얘기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국왕의 도덕 정치를 제시했던 글입니다. 화왕계. 누구예요? 설총. 그 김대문이 있죠. 김대문은 성덕왕대 때에 활동했던 진고입니다. 육두품이 아니고요. 화랑세기, 계림잡전, 뭐 한상기, 고승려, 낙본 등이 있는데 현재 역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남아있지는 않고요. 삼국사기에 자료로 드문드문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들은 신라 문화의 자주 내지 주체성을 강조했다라는 데 의의를 둡니다. 밑줄. 의에 나와 있죠. 신라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우리 문화의 자주 주체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자주 주체성을 표현했던 사람 지금 나와 있는 누구죠? 통신라 중대 때 김대문입니다. 고려 초기에 가면은 최승로 육두품이에요. 김심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고려 후기에 가잖아요. 동명왕편의 이규보, 이련, 삼국유사, 제왕운기의 이승휴, 문화적 자신감에 넘치는 시를 썼다라고 하는 누구? 진화. 조선 초기로 가겠습니다. 조선 초기에 성종대 때 동문선을 남겼던 서거정이라든가 조선 후기 때 가면은 실학자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죄다 우리 문화 그 시대 때 그네들이 서 있었던 시기에 문화의 자주 내지 주체성을 표현했던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주 주체 반대말은 뭐야? 4대 보수적인 거죠. 이 4대 보수성을 강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대비가 되죠. 그 중에 신라 하대 때 육두품 최치원입니다. 바로 밑에 최치원 나와 있죠. 당에서 활동하다가 귀국을 합니다. 12살에 당에 유학을 갑니다. 18살이니까 빈곤과에 급제를 해요. 빈곤과는 외국인에게 응시하는 시험을 빈곤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일신라의 빈곤과에 최초로 급제했던 사람이 바로 밑에 누가 있어요? 김운경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났죠. 그 빈곤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하급 관리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성여왕대 때 9세기 그 혼란기 때 귀국을 합니다. 개혁 건의를 올립니다. 내용은 남아있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유교 정치를 구현할 것을 제창한 내용이 아닐까. 근데 안 받아주죠. 그래서 합천 해인사로 내려갑니다. 가야산에. 거기에서 삶을 마감을 하게 돼요.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 최치원의 시무십조라든가 그 다음에
최천의 그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밑에 일본 남아 있습니다만은 토황소경문. 당에 머물고 있었을 때 황소의 난을 진압하기 위한 글이에요. 개원필경, 그 다음에 뭐 제왕연대력, 뭐 사산비명. 제왕연대력 밑에 사산비명은 4명의 선종승려의 비문을 씁니다. 신라시대 때 여러 사상이 복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유교, 불교, 노장사상, 뭐 풍수지리사상까지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라하대 남한여총 복합적인 여러 사상 동향, 사상의 복합적인 동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최철은 당 문화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당 문화에 푹 빠졌던 사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중기 때 가면 누가 나오냐면은 최충, 김부식입니다. 조선 중기 때 가죠. 사립 양반들입니다. 중국 중심의 역사의식에, 그러니까 단군 조선보다는 기자 조선에 심취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성향이 달라요. 이 사람들 중에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색깔이 다른 거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나눠봅시다. 자주 주체적인 인물들, 4대 보수적인 인물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해 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신라하고 발해는 당과 활발한 교육을 합니다. 물론 발해는 처음부터 당과 친선 관계는 아니었죠. 8세기 초 무왕대 때는 대립. 왜 요서 지방에서 당과 격전하고 산둥반도를 공격하고 장문유. 근데 8세기 후반 문왕대 때 수교 관계를 맺죠. 그리고 통일신라는 공식적인 수교 관계는 8세기 초 성덕왕이라고 했습니다. 활발한 교육합니다. 똑같이 통일신라 육두품처럼 당나라 지식인들도 당에 건너가서 발해 지식인들도 당에 건너가서 빈공과에 급제한단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뭐 이거정, 양태사, 왕효렴도 나와 있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관계에서 쟁장 사건이라고 하는 거 또 그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있죠. 그리고 이제 빈공과 급제, 성적 조작하려다가 잘 안 됐던 뭐였죠? 등재 서열 사건. 그치? 그 오강찬, 오소도 부자 간의 그 문제였었습니다. 채원이하고 신라에. 그치? 뭐 이런 부분이 당시 당에 유학생들을 많이 보내서 발해도 유학 수준이 상당 수준으로 발달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학 부분은 거기까지 마음을 좀 짓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와 사상으로 좀 넘어갑시다. 이 종교라면은 불교가 되겠죠. 이 불교가 들어온 시기가 몇 세기냐 그러면은 4세기거든요. 그 4세기 이전에는 종교가 없었느냐? 왜요? 있죠. 원시 종교가 있었습니다. 뭐 하늘, 태양과 달 또는 뭐 해, 바다, 그렇죠? 또 산신, 또 지배층은 지배층의 나름대로의 지배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상진 숭배 등이 있었어요. 근데 고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과학도 발달하고 의식도 신장이 되면서 이 원시 신앙 가지고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국가가 주도가 돼서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용의 주체는 민중이 아니에요. 국가도 아닙니다. 귀족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국가예요. 이꼴 왕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용의 목표는 결론은 통치 목적이죠. 왕권 강화의 목적화해서 불교를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지도 보시면은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가 있죠. 대승불교는 대중의 구제를 목표로 하고요.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목표로 합니다. 불교 수용 시기를 보면은 4세기 국제 정세하고 일치가 된다고 그래요. 전진에서 고구려, 소순이 망대 때 순도라는 사람에서 들어오고요. 372년이라고 되어 있죠. 백제는 동진에서 마라난타에 의해서 침유왕대 384년입니다. 한 10년 정도 차이 납니다. 12년 정도. 거의 같은 시기예요. 다시 고구려에서 눌지왕대 때 어디로 갑니까? 신라로 갑니다. 누구죠? 묵호자. 그 경상도 선산 모래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한 1년, 거길 근거로 해서 1년 정도 포교합니다. 바로 공인이 안 됐어요. 6세기 법흥왕대 때 527년에 2차 도내 순교로 공인이 됩니다. 이거는 백률사 석당에서 나와 있었죠. 법흥왕대 때 한번 봤었죠. 정치사에서. 2차 돈 순교비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약 100년 정도 있다가 공인됐던 것은 신라사에 가지고 있는 시족적인 배타성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백제에서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또 가죠. 6세기 성황대 때 노리사치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수용 시기는 4세기 국제정세하고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원시 종교를 불교를 수용하면서 버리고 불교만 받아들였냐? 그렇지는 않죠. 왕은 불교를 수용을 해서 옛날 원시 종교까지 다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불교는 이런 성격이 좀 강해요. 미신적이다. 샤머니즘적이다. 그렇죠? 또 불교 사상의 통일이 잘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결여가 됐다. 불교 사상의 통일이 결여가 됐다. 그러니까 왜 미신적이냐? 다 끌어안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사찰에 가면요, 여러분들 대웅전이 있고 주변에 보면은 주변에 불교와 관련 없는 전각들이 있어요. 건물들이. 뭐 산신각도 있고요. 어떤 절에 가면은 칠성각도 있고요. 그죠? 그 산신각과 칠성각은 뭐예요? 불교랑 관계가 없죠. 토착신앙대입니다. 산의 수호신, 칠성각에는 또 칠성님들, 그러한 건물들이 있던 것은 외래 종교였던 불교와 토착 종교가 짬뽕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사모님적이죠. 또 불교 사상의 통일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짬뽕되다 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원효 있죠, 원효. 원효 때 와서 하나로 묶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원효의 화쟁 사상이에요. 여러 개 흩어져 있는 불교 사상 하나로 묶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불교의 성격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왕실 불교이며 귀족 불교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귀족 불교는 아니에요. 불교 수용의 목표, 불교 수용의 주체가 왕이라고 그랬죠. 국가입니다. 목적은 통치 목적이에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수용했을 때에 귀족들이 삼국의 정치 형태는 국왕 중심의 귀족 합의제라고 그랬죠. 모든 정책은 귀족의 합의 기구를 통해서 의결이 돼야 돼. 제가회의, 정삼회의, 화백회의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귀족이고 제가 왕이에요. 내가 왕권을 강화하려고 불교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야, 이거 합의 좀 해줄래? 공인하는데 해주겠어? 안 해주죠. 그거 왜 해줍니까? 그래서 왕은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불교의 교리가 뭐예요? 모든 종교에 들어가 있는 자비, 윤회 사상입니다. 자비,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윤회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평등 사상이에요. 불교는 인도의 골품 제도라고 하는 카스트 제도에 대한 반발에서 나옵니다. 그 계급에 대한 반발이죠.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윤회 사상이 귀족들을 회유하는데 왕이 이용했던 사상이에요. 너네들은 전생에도 귀족이고 그래서 지금 귀족이다. 다음 생에도 귀족이다. 자식 대대로 후손 대대로 귀족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윤회 사상, 윤회라는 마약을 귀족에 먹인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이걸 먹고 사인해 줬어. 합의해 준 겁니다. 이런 타협의 결과 귀족 분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호국 불교입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정치성이 좀 강하죠. 삼국시대 때 호국 불교의 자료들이 있죠. 밑줄 좀 그어놓으실래요? 자, 인왕경 호국 불경입니다. 그 다음에 비보사찰. 이거는 땅의 기운이 안 좋은 곳에다가는 집을 짓지 말고 절이나 탑을 지어서 불순한 땅의 기운을 불력에 의해서 순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해서 만들어진 사찰이에요. 황룡사 구축목탑, 신라 주변 9개 나라가 신라의 조공을 바쳐온다는 거죠. 선덕여왕대퇴죠. 백좌강에는 나라가 어려울 때 100명의 고승이 앉아서 법회를 여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백좌강이라고 그래요. 이걸 왜 인왕회라고 하냐면은 이때 인왕경이라고 하는 불경을 여기서 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인왕회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에 팔관에는 토착신앙 더하기, 불교 더하기,
도교. 이게 짬뽕된 거예요.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 행사입니다. 전부 묻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때에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시대 때에 호국불교의 증거로서 팔관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국가나 왕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팔관회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바로 승병들의 활동했습니다. 승병. 이 승병은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하죠. 여진을 토벌하기 위해서. 신기군, 기병, 신보군, 보병, 마지막 승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항마군이죠. 항마군. 또 하나 몽골의 1차, 2차 침략을 단행했던 몽골의 장수가 살리타예요. 살리타를 지금의 용인입니다. 처인 부공민들이 처인성에서 막아냈습니다. 이때 승병 나옵니다. 누구죠? 김윤후라고 하는 승병이 살리타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인 부곡은 처인 현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장경 조판이 있습니다. 이 대장경은 초조 대장경하고요. 이거는 불력에 의해서 거란의 침략을 막자는 거고요. 불력에 의해서 몽골의 침략을 막자는 것이 뭐예요? 8만 대장경이에요. 조선은 억불정책 국가입니다. 근데 불교의 명맥은 유지가 되죠. 자, 그 중에 조선시대 때에 불교의 명맥이 유지가 되면서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던 것이 승병들이 나옵니다. 외란 때 활동했던 최초의 승병, 금산전투에서 전사했던 조헌과 같이 싸웠던 누구? 이영규. 자, 묘양산에서 서산대사 휴정이죠. 금강산에서 삼영대사 유정입니다. 휴정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국, 고려, 조선. 자, 이 자료를 묶어 놓으세요. 묶어 놓으시고요. 이 자료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불교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 바로 호국적이다. 호국불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고대사에 끼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보시면은 고대 문화 발달에 공헌했었으며 또 이 고대 문화는 곧 불교 문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올 때 불교 하나만 달랑 들어온 건 아니죠. 불교 건축, 또 불교 공예, 또 불교 음악, 불교 회화, 불교 미술, 회화 미술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둘째 줄 뒤에 우리나라의 선진 문화를 전달해서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문화 무슨 문화인가요? 불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화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 안에 있는 문화예요. 아셨죠? 고대 문화사에서 불교를 빼버리면은 얘기할 게 별로 없다. 이럴 정도예요. 그래서 고대 문화 이꼴 불교 문화다. 자, 두 번째 불교의 역할에 보면은 인간 사이의 대립과 충돌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 사이의 갈등이나 모순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소하려 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상당히 어떤 한 단계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보편적인 거거든요. 누구를 죽이고 누구 위에 군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포용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종교가 불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앙집권, 통치 목적 아닙니까? 왕권 강화에 기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불교가 삼국시대 때 돌아가지고 나타난 역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뭐 소승, 대승 같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점차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로 정착을 해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대승불교 중에서도 고구려는 삼론종이고요. 삼론종. 백제는 뭐라고 하죠? 율종입니다. 율종. 신라는 뭐냐 그러면은 신라는 계율종 이랬습니다. 이는 경전에 따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예수교, 장로교, 침례교, 뭐 성결교 이렇게 나눠집니다. 경전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삼론종, 율종, 계율종 하는 것은 역시 불교 경전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통일신라의 불교를 넘어갑시다. 통일신라는 중대하고 하대를 묶어서 이제 우리가 통상 통일신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중대하고요, 하대 불교를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신라 중대 때는 교종이 유행을 했고요. 하대 때는 선종이 유행을 합니다. 교종은 똑같은 교종인데 경전에 따라서 5교로, 선종은 똑같은 선종인데 지역에 따라서 구산, 9개 본산으로 나눠집니다. 교종은 신라 중대 때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융성했냐 그러면은 교종은 교리, 경전, 또는 형식 이라는 것들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면에 치중하는 거죠. 외적인 면에. 자, 하대 때 선종이 있죠. 이 선종은 교리, 경전, 형식보다는 참선, 좌선, 실천 이라는 걸 대단히 중시합니다. 이거는 내적인 면에 치중합니다. 드러나는 것보다는 안으로의 내적인 면에 치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종은 신라 중대 때 왕실과 귀족과 결탁해서 유행을 했고요. 융성했고요. 이거는 신라대 때 지방 호족들 있죠. 호족들과 결탁해서 유행을 합니다. 중대 때 교리, 경전, 형식을 중시했던 교종이 유행하면서 중대 때 끼친 영향 중에 하나 조형예술입니다. 조형예술 발달에 기여했습니다. 조형예술은 뭐예요? 깎고 새기고 하는 이런 예술을 뭐라고 그래요? 조형예술 이렇게 하죠. 깎고 새기고 하는 예술을 조형예술이라고 그래요. 선종은 신라 하대 때 유행을 하면서 조형예술이 약간 침체합니다. 이거는 아예 죽었다는 건 아닙니다. 신라 중대에 비교해서 조형예술이 조금 침체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됩니다.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 이게 이제 선종이 유행하면서 나타난 영향입니다. 그리고 선종은 교과서 필요 없습니다. 교과 필요 없이요. 참선과 자선과 실천만 중시돼요. 선종의 교리에 보면 이런 글자가 나와요. 불립 문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자에 기대지 않는다. 경전 필요 없다. 오로지 참선을 통해서 득도하는 겁니다. 그죠? 마음과 마음으로 이신전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바로바로 배우는 거예요. 교과서 필요 없이 실천 행동을 통해서. 매시던 스승이 죽어버렸어요. 스님이 죽은 걸 열반에 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화장을 합니다. 다비식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사리가 나옵니다. 그걸 모셔놓은 탑을 뭐라고 그래요? 승탑이라고 승탑. 한자는 부도라고 합니다. 부도. 승탑과 그 승려의 일대기를 기록해놓은 탑비도 있습니다. 탑비. 이 승탑은 우리나라 승탑의 기본 양식은 팔각 원당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승탑과 탑비는 불교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라면 뭐와? 선종 유행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종이 유행했을 때는 항상 뭐가 많이 나온다? 바로 이 승탑, 탑비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신라 중대와 하대 때 교종과 선종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 중에 중대 때에 활동했던 승려들의 내용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효부터 한번 봅시다. 원효. 자, 왼쪽에 원효를 보시면은 원효는 화쟁사상, 불교 대중화, 불교 이해 기준 마련 등이 있습니다. 원효와 의상은 원효는 도당 유학생이 아니고요. 의상은 도당 유학생입니다. 당에 건너갔다 오죠. 원효의 그 일화가 남아있는 곳이 수원 부근이죠.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뒷날 아침에 깨어봤더니 썩은 물이었다. 밤에는 아주 갈증 속에서 시원하게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런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당나라에 가지 않아도 바로 당에 갔었을 때는 가기 전에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갔겠지만은 막상 가면은 뒷날 아침에 봤던 해골에 담긴 물 그런 맛을 느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일체 유심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내 잔류에서 활동했던 그 원효입니다. 그중에 화쟁사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국시대 이래 여러 개 흩어져 있는 불교 사상의 통일이 결여가 되어 있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이 뭐예요? 화쟁사상입니다.
신문 화쟁론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하나로 묶으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시도만 한 거야. 된 건 아니죠. 나중에 고려의 의천, 천태종 나오죠. 조계종의 진울. 그래서 의천과 진울이 화쟁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종과 선종의 합작, 천태종이나 그다음에 진울의 조계종은 선종을 중심해서 교종을 묶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원효, 의천, 진울 동시기의 사람은 아닙니다. 서로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은 불교 사상의 통일 또는 불교 사상의 통일 시도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이 세 사람이 나오면은 이걸 묻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밑줄 엮어 봅시다. 불교 대중화 그러면 또 하나 기억을 해두어야 할 승려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원효, 그 다음에 의상, 고려 전기 때 누구냐면 균여입니다. 이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묻는 것은 불교 대중화입니다. 원효에 연불 중심의 불교가 있죠. 연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죠. 그 중에 나무란 얘기는 뭐뭐에 귀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부처님에게 즉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경전 애우고 읽고 하지 않아도 이 연물만 해라. 다 극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예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예가. 이 무예가는 호박에다가 이제 글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써가지고 뭐 굴리고 해서 갖고 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불교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는 귀족 불교 아닙니까? 통일신라에 와서 대중불교, 불교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불교 이해 기준을 마련했던 그의 저서도 있죠. 금강산매경론 또 대승기신론소 뭐 이런 것들이 불교 이해 기준을 마련한 그러니까 불교 해설서 이런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상의 화엄사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문학대 한 말씀드렸죠. 화엄일승 법계도라는 저서를 통해서 화엄경의 교리를 집대성을 해왔습니다. 화엄경의 교리가 지금 나와 있죠. 일, 즉, 다, 즉, 일이었습니다. 하나는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하나를 왕권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전제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해석했죠. 신라 충대 때 신문학대 때 업적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상의 불교 대중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불교 대중화 그러면 거기에 관음신앙이 있죠. 이게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어요. 관세음 보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음신앙은 이 관세음 보살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부르면은 달려와 줄 것 같은 사람 누구예요? 어머니죠. 아무 때나 부르면은 우리 실생활에서 그런 게 나오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깜짝 놀랐을 때 아니면 겨울에 빙판에 넘어졌을 때 그렇지? 누굴 찾습니까? 가장 먼저 할머니 그럽니까? 아버지 찾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찾죠? 엄마를 찾죠. 그 엄마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이 관세음 보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근한 다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의상의 관세음 보살인바 이른바 관음사상도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균여 있죠. 균여가 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습니까? 라면은 보현 10원가 11수 향가라고 그랬죠. 이 보현 10원가 11수가 있습니다. 향가는 뭘로 기록한다고 그랬죠? 향찰입니다. 향찰로 기록한다. 향찰은 한자에 음만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구나 참불가거든요. 참불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해초가 있습니다. 해초. 인도 기행문 있죠. 인도의 5천 축국을 다녀와서 쓴 기행문. 왕5천 축국전. 인도 중앙아시아 이쪽에 문화 역사 연구에 어떤 그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왕오천 축국전이 되겠습니다.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라 하대 때 선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종과 선종 구분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선종이 들어와서 끼친 영향 중에서
자, 교재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종이 들어올 때 선종 하나만 달랑 들어온 건 아니죠. 바로 중국의 문화가 같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 폭이 확대가 됐었으며 그 다음에 한문학 발달에 열립니다. 이 선종이 들어오고 중국의 문학이 들어오고 그래서 중국의 한문학이죠. 들어와서 육두풍과 또 결탁하게 되면서 한문학 발달에도 기여했었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의 역량 증대는 누구에 의해서 지방호족들에 의해서 지방문화의 역량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 어디에요? 고려 중세사회가 되는 거죠. 중세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 그리고 조형 미술은 신라 중대에 비해서 쇠퇴했다는 거지 하대 때 조형 미술이 아예 죽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요 얘기입니다. 조형 미술 침체는 중대에 비교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밑줄 연거 넣으실래요? 승탑과 탑비의 유행을 가져왔다. 그치? 이거예요. 승탑 부도입니다. 그 다음에 탑비 승려의 일대기를 써놓은 비석을 얘기하겠죠. 이건 전부 뭐와 관련해 있냐면 불교 선종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해 불교도 발달했다는데 물론 고구려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시고요. 불교 유물, 유적지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발해 불교도 상당 수준 발전했던 걸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 내용은 남북시대 때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기타 사상 좀 보겠습니다. 도교하고요. 그리고 풍수 지리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교에 관련된 부분은 수용 시기를 좀 보세요. 7세기 초 영유왕대 때의 당나라 고조가 고구려의 친선책의 일환으로서 도사는 도교 승려입니다. 도사와 도덕경, 도교 경전입니다. 을 전달하면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에 이 나라에서 고대 그 도교 사상이 유행했다. 도교가 유행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체크 좀 해놓으실래요? 고구려에서 보시면은 연개소문이 특히 장려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정치적 목적입니다. 연개소문이 불교하고 왕실이 결탁이 돼 있거든요. 그걸 누르기 위해서 도교를 장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고구려 연개소문의 그 도교 장려에 대해서 불교가 억압을 받으니까 바로 밑에 보시면은 보덕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죠. 백제로 망명을 해서 열반종을 개창합니다. 열반종. 이 열반종 개창 배경은 연개소문의 도교 장려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물에 보면 강서고분의 사신도가 도교, 노장사상이 종교화된 것이 도교 아닙니까? 그래서 노장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사신도는 동서남북의 방예시입니다. 청룡, 백호, 그 다음에 남쪽의 주자, 북쪽의 현무입니다. 그래서 사신도, 도교와 관련되어 있고요. 밑에 벽화 내용이 나와 있죠. 물론 이게 청룡, 백호, 주자, 현무가 현실에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그렇죠?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그 벽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백제에서 보시면 관륵이라는 사람이 있죠. 둔갑술이라든가 방술에 능했다는 사람이에요. 산수문이 벽돌. 산수문이라고 할 때 산수 문천 한자로 읽겠습니다. 산수는 삼신산 얘기합니다. 삼신산은 신선이 산다는 산을 삼신산이라고 그래요. 신선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전은 벽돌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벽돌 무덤을 전축분이라도 그래요. 산과 물의 문양을 벽돌에다가 새겨놨다. 옆에 사진 보시면 됩니다. 이 산수문전이죠. 근데 무령왕릉 지석의 매직고입니다. 지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주인공의 간단한 이력서를 지석이라고 그래요. 밑에 그 발에서 보시면은 정효공주의 묘지라고 하는 게 있죠. 묘지는 무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묘지는 지석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묘지 할 때, 무덤 할 때 묘지는 이 묘자에다 땅지자를 씁니다. 이 묘지죠. 근데 이 묘지가 아니죠. 지석의 매직권, 땅 매매 문서를 매직권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신선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신선한테 땅을 사가지고 무령왕의 무덤을 여기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값을 계산하는 의미로서 양나라 화폐가 한 무더기에서 또 발견이 됩니다. 백제 금동대학로는 밑에 사진 보시면은 불교와
도교가 짬뽕돼 있는 거예요. 도교 사상. 그다음에 사택지적비. 이 사택지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인생의 무상함을 사륙변예체로 글자 써놓은 겁니다. 이것도 노장사상이 들어가 있죠. 신라의 김유신이 둔갑술 방술에 능했다고 그러죠. 또 향가 있죠. 향가의 내용도 주술로서 해가 두 개 떴더니 주술로서 해를 하나 물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술, 도술, 노장사상, 도교와 관련된 겁니다. 화랑도도 역시 도교와 관련되어 있죠. 유불선이라고 있죠. 선은 노장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동신라 때 가면은 최천의 사삼비명에 특히 노장사상이 나와 있고요. 발해에 가면은 발해 정효공주의 묘지가 있습니다. 불로장생 사상이 들어있어요. 불로장생 사상이 종교화된 것이 뭐예요? 바로 도교입니다. 그래서 삼국 남북시대 때 그 자료들 다 묶어 놓으시고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다음 중 종교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도교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다면 불교보다 더 도교가 더 많이 출제됐던 것 같아요. 기출 문제를 보면은. 자, 마지막 사상사에서 풍수지설이 있습니다. 지리도참설이라도 관계가 없고요. 신라 말 도선에 의해서 들어왔고요. 도선빅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 하나 현재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풍수지설은 산세, 수세를 살펴서 도읍, 주택, 묘지를 선정하는 인문지리적인 학설이에요. 특히 신라대 때 지방의 지방호족과 결탁이 되면서 지방 신라 중앙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지방호족들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밑줄력은 없시다. 마지막에 보면 신라 정부의 권위를 강화시켰다고요? 아니면 약화시켰다고? 약화시키는데 기여했다. 그러니까 지방의 호족들에게 난립이 돼 있잖아. 신라대 때. 신라 중앙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신라 경주입니다. 경주의 땅에 덕은 쇠퇴했다. 경주에 있는 행정관청을 지방으로 좀 분산시키자. 그래서 지방의 호족의 입지를 정당화시키면서 중앙정부의 권위를 어떻게 했어요? 약화시키는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죠. 고려건국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리도참설, 풍수지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고대 문화의 첫 파트였던 종교 사상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고대 문화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